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카톡을 비롯해서 장년층 여성의 SNS 프로필을 보면 꽃 사진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줄여서 프사라고 부르는데 이른바 꽃사진 프사만 봐도 이분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죠.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프로필 사진으로 왜 굳이 흔한 꽃 사진을 올리냐는 거죠. 돌아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창 본인이 예쁘고 아름다울 나이에는 본인 사진을 올리죠. 그러다 아이를 낳고 나면 어느 순간부턴가 프사에 아이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엄마 품을 떠나고 나면 그 자리를 꽃 사진이 대신하게 됩니다. 프로필 사진은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남들에게 보여주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올리는 공간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어가는 것 아닌가 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프로필에 있는 꽃 사진을 보고 촌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의 모습이 꽃보다 아름다운 시절이기 때문이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자신의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 꽃과 꽃 사진이 더 아름답게 보일 거라고요. 젊은 날의 꽃은 져버렸지만 분명 그분들은 꽃잎을 떨어뜨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은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일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같이 출발하시죠. 오늘 오프닝을 듣고 옆에서 고란 기자님이 왜 이렇게 센티하냐며 감성적인 오프닝이었는데 참고로 다음 주에 저희 어머니가 또 칠순이셔가지고 약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금요일이죠. 오늘 원탁의 기자들 찾아갑니다. 원탁의 기자들과 두 가지 이슈를 다루게 될 텐데 우선은 국내 증시 참 이 만년 저평가를 탈출하기 위해서 정부가 밸류업 지수라는 걸 내놨죠. 100개의 종목을 이제 밸류업 지수에 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아니라 밸류 없는 지수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자, 그리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하는 구독경제, 구독 서비스 많죠. 그런데 최근에 배달 앱, 배달 서비스에서도 구독경제가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비를 내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지, 그러면 업주들은 과연 만족할까요? 또 소비자들은 또 소비자대로 또 불만이 크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퀴즈. 네 글자입니다. 오늘 정답은. 고려 아연 경영권을 둘러싸고 이른바 쩐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주회사인 영풍과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고려 아연 주식에 이것을 공시했죠. 한 주당 그 기존의 이것 가격을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최대한 더 많은 지분을 사들이겠다라는 거죠. 이 문제 속에 답이 있는데요. 매수 기간, 가격, 수량 등을 정해놓고 공개적으로 사들이겠다라고 공시하는 걸 이렇게 네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공개적으로 사들이겠다. 매도 아니고 그 반대말. 요 네 글자로 잘 조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도 열려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함께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함께 만나보시죠. 알고란 고란 기자,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100개 종목이 들어가죠. 일단 좀 논란이 많습니다. 네. 기자분들은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대략적인 이제 밸류업 지수를 좀 소개해 주시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자, 밸류업 지수는요. 사실 연초부터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진행을 했잖아요.
이거의 일환으로 거래소가 우리나라의 한국거래소가 야심차게 발표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죠. 이거 해소 목적이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100개를 뽑았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그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시장 대표성. 시장 대표를 한다고 하면 어때야 될까요? 시장을 대표하려면 일단 덩치가 커야 되겠죠. 시가총액 400이 내고요. 그다음에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수익성, 단기 순이익을 봅니다. 그리고 주주 환원. 주주 환원의 방법으로는 주식시장에서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가 시장 평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기업 체력에 비해서 이 회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 비율을 봅니다. 그다음에 자본 효율성. 그 자기 자본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러니까 장사를 효율적으로 잘하는지를 보는 ROE. 이렇게 5가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특례 요건 요거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100개의 종목을 선정을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이유의 가장 큰 뭔가 원인은 이게 섹터별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업종별로 배당을 했습니다. 뭐 IT 업종 몇 개, 뭐 은행 몇 개 이렇게. 네. 이러다 보니까 같은 예를 들면 은행 업종 가운데서 금융 업종 가운데서는 굉장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 훌륭한 지표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 좋으니까 빠지는 일이 있었던 거죠. 은행 금융에서는 밸류업 잘하는 기업들이 한 20개 되는데 네, 딱 맞습니다. 10개만 들어가야 돼라고 하니까 잘하는 기업들이 못 들어간 거죠. 그리고 어떤 섹터는 밸류업을 잘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지표에 해당하는 애들이 잘 없다 보니까 그 나온 결과값을 봤을 때는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밸류업 지수가 아니라 밸류 없는 지수다 이렇게까지 비아냥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네, 가장 네. 의외였던 송일아 기자는 어떻게 종목이 생각해요? 이제 KB금융이나 하나금융 같은 이제 금융주들이 대거 빠진 거, 그리고 네. 또 SK 하이닉스 같은 친구들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심지어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는데도 이 친구는 업종을 대표하고 있고 또 업계에서 원했다. 뭐 이런 류의 이유를 들면서 예외적으로 포함을 시켰단 제가 말이죠. 아까 5가지 네. 조건 플러스 특례 요건이라고 했잖아요. 특례 요건. 네네. 그래서 근데 그 특례 자체도 그 공시를 했거나 밸류업에 뭔가 적극적으로 나선 이제 친구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SK 하이닉스는 2년 합산 적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익 그 기준에 맞지 못했는데도 어쨌든 너무나 이제 등치가 크니까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2개 종목을 합친 비중이 30%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6월 달마다 리밸런싱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처음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너무 큰 혼란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KB금융 같은 정말 획기적인 자사주 뭐 소각 계획을 밝히고 뭐 이런 밸류업에 호응했던 기업들은 다 빠지고 이제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두산마켓이나 뭐 NC소프트나 뭐 예전부터 뭔가 그런 일반 논란이 주주와의 훼손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 뭐 이런 기업들은 대표 기업이라고 다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말 밸류업이 맞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주주 가치를 훼손시켜서 논란이 됐던 기업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죠. 밸류 킬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밸류 킬 지수다. 아 그래요. 비주어치에서 혹시 제목 그렇게 뽑으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특히 이제 주산마켓이 좀 그런 밸류 킬의 대표였는데 들어가고 또 하나 저는 이게 뭐 몇 가지 뭐 KB금융의 이런 논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렇게 업종을 분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스피 200과 뭐가 다른가 이게 밸류업 지수가 나중에 코스피 200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좀 있거든요. 일단 밸류업 지수를 이제 100개의 종목으로 네. 담은 거잖아요. 근데 코스피 200은 200개의 종목이고 물론 구성은 좀 많이 다르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전체에서 한 20% 이상을 차지하죠. 시가총액 비중이. 근데 여기에서는 딱 15%까지만 상한선을 담도록 하고 뒀죠. 상한을 뒀고 그래서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데 굳이 100개까지 꼽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거래소가 진짜 기준에 맞췄나 보다. 기준? 자신들이 세운 기준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 가지 정성 평가가 들어갔으면 사실 딱 나왔을 때 욕을 먹을 만한 NC소프트 두산마켓 같은 애들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들어간 걸로 봐서는 진짜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하긴 했나 보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들긴 해요. 논란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이제 넣고 빼고, 빼고가 그렇죠. 아니라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그 기준에 충족하면은 넣고 아니면 빼는 거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공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거래소 표현을 한 게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거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사실 이게 밸류업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인센티브를 확실히 주고 페널티를 확실히 주는 방향으로 가야 밸류업에서 모범 사례를 좀 발굴하고 이제 따라오도록 하는 건데 여기도 이렇게 종합적인 기준을 매겨야 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적이 아니라 사실 밸류업 지수를 만든 그 이유 자체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부가 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을 많이 해라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라는 어떤 가장 최우선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아까 5가지 종목 중에서 이 나온 걸 봤을 때 사실 그 거래소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ROE, 자본 효율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대요. 주주 환원이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거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주주 환원을 잘해라. 그리고 뭐 밸류를 업시킬 수 있는 종목들 지수인데 굳이 업종별로 이렇게 뭔가 배분을 해야 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업종을 고르고 편입하는 거는 다른 지수들이 있잖아요. 이미 시장에서 거래가 있는 다른 지수들이요. 그런데 결국 이 지수가 의미가 있으려면 시장에서 ETF 등 이 지수를 필요로 하는 상품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나왔던 대표 지수 상품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지수가 하나 새로 나왔어. 그럼 그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과연 돈이 많이 몰릴까요? 아하, 차별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이고 그러게요. 근데 이거 한국거래소가 어저께 해명 자료를 냈죠? 해명 자료 내고 네. 또 급하게 브리핑. 간담회도 했고 예. 예. 그 특히 이제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게 이제 거래소가 이번에 밸류업 지수 발표하면서 주주 환원과 관련된 그래서 아까 고란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자사주 소각 그리고 배당 2가지 요건을 봤는데 일단 먼저 너무 또 비판보다 소각을 넣은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개념상 매입이 아니라 소각을 넣은 거는 잘했는데 문제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어떤 정도 배당률이라든지 자산 소각 그 자산이야 이런 것 대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질적인 평가를 전혀 안 하고 형식적인 요건만 평가를 한 것에 대해 뭐 지적이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조 원인데 네. 자사주 소각을 뭐 한 3억 원 한다든지 그렇죠. 그것도 의미 없는 오케이. 수준으로. 그러니까 OX죠.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이제 그 거래소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주주환원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요건 중에 하나지만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아니다. 만약에 그래서 주주환원 규모만 가지고 선정한다면 다들 배당만 하고 이렇게 하면 미래사업 투자가 잘 안 될 수 있다. 이 말은 저도 그렇죠. 동의. 그 말 맞죠. 예. 다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주환원을 왜 기계적으로만 했다라는 것만 평가했느냐. 그러니까 배당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흉내만 내도 통과시켰느냐에 대한 답변으로는 전혀 충분하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자본 효율성 ROE를 이제 한국거래소가 중요하게 봤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참고로 그거는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러니까 주주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자본금으로 넣어줬으면 그 100만 원으로 이 회사가 매년 얼마를 버느냐. 그게 한 100만 원 자본 가지고 5만 원을 벌면 5%가 되는 거고 10만 원을 벌면 10%가 되는 거고 근데 100만 원 자본 가지고 2, 3%밖에 못 번다. 그러면 차라리 그거 갖다 국채 투자를 하고 말지. 내가 왜 위험하게 기업에 투자하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맞아요. 전통적으로 ROE가 한 4%대 5%대밖에 안 돼. 굉장히 이제 낮은 축이죠. 그래서 주주들이 투자를 해줘도 그 돈으로 제대로 돈을 못 벌고 그러다 보니까 환원도 제대로 못하는 약간 약순환에 빠져 있죠. 현금을 쌓아놓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배당을 하지 않고. 근데 그 그렇죠. 런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고 아.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높고 배당 성향을 뭐 높이 가진 친구들은 뭐 시가총액에서 뭐 좀 빠진다 이런 이유로도 빠져 있고 이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시장의 기대와 거래소의 생각이 완전 달랐던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시장은 저평가돼 있지만 그러니까 PBR이 좀 낮아도 좀 뭔가 배당을 하고 자사주를 소각해서 이 주주 환원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이제 들어가서 좀 이게 정말 선순환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냥 기존의 대형주를 모아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 근데 거래소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게 아무래도 그 뭐 대형 연기금이나 뭐 해외 기관들이 들어오려면 이 뭔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뭐 업종별로 고르게 산업별로 고르게 분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충분하게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래소도 어저께 뭐 이런 지적 사항을 이제 본인들도 이제 의식을 하는데 원래 이제 매년 6월마다 정기 변경이 원칙이었지만 연내에 구성 종목을 특별히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변경하겠다도 아니에요. 적극 검토하겠다. 원래는 이제 연 네. 1회만 바꾸겠다고 그렇죠. 했는데 비판 높아지니까 연내에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또 시장에서는 이거 11월 달에 ETF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정기 변경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막 이런 또 혼란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ETF를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네.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출시하자마자 종목이 바뀔 수도 그러니까. 있고. 그래서 이미정님이 주식을 해본 적 없는 분들만 모여서 만든 게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 말이 반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당국이나 한국거래소 관계자들도 주식 투자에 제약이 좀 있죠.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시장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토론을 좀 하면서 이런 정책을 좀 수립하기는 하는데 이번엔 좀 비판이 더 높네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특히 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을 들고 그죠.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일단 외국인 자금 좀 많이 들어와라. 이게 사실 거래소나 우리 정부 당국의 바람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의 그 목소리를 좀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외국계 증권사의 반응을 보자면 커멘트를 보자면 CLSA 같은 경우에는 밸류 업이 아니라 밸류 다운이냐. 그리고 UBS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스위스 UBS. 특히 UBS가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 약간 냉소적이죠. 분노가 묻어나는 것 같은 게 시장 참가자들이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서 귀중한 조언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 약간 이분도 조언을 좀 한 것 같아요.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라고 딱 커멘트를 했어요. 굉장히 냉소적으로 지금 반응하는 것 같고요. 기관들도 이게 어쨌든 기관 입장에서는 뭐 지수를 꼭 이 지수 상품이 어떤 지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상품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밸류업 지수를 투자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상승 여력이 있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고객들의 돈을 여기에 투자하면 그만큼 가치를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자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두 가지죠. 밸류업을 시켜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더 가치가 높아지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밸류업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프라이스업입니다. 프라이스업. 주가가 올라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밸류는 그 기업이 아무리 돈을 1,000억 쌓아놓고 2,000억 쌓아놓고 1조 원을 쌓아놓아도 주주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기업 가치만 높아질 뿐 주주들은 아무 좋은 일이 없는 거거든요. 결국 그게 프라이스 주가라는 걸로 투영이 되어야 다른 주주들까지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기초적인 진단부터 좀 틀렸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밸류업을 해야 하는 거고 이 밸류업 투자를 통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하는 거고 이 두 가지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외국에서도 냉소적으로 보는 그 이유를 좀 더 한번 따져볼까? 이게 안 될 거라고 보는 근거는 뭡니까? 이 밸류업을 냉소적으로 보는 근거는? 일단 뭐 박수희 본인들이 기자. 기대했던 아까 뭐 송일아 기자도 얘기를 하셨지만 기업 가치가 좀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기대치를 좀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거래소의 거래소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밸류업 공시를 한 곳이 있고 하겠다라고 예고 공시만 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고 공시한 기업들은 대부분 사실 들질 못했어요. 이번에 그게 우리가 KB금융 많이 얘기하지만 KB금융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LG전자라든지 현대모비스 다 탈락했거든요.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보면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자기들이 니들 지수에 들고 싶으면 밸류업 의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밝혀라라고 하는 그런 약간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게 지수라는 게 사실 초반에는 어쨌든 저도 좀 정성적인 평가가 좀 덜 들어간 게 거의 안 들어간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처음에는 어쨌든 기준을 정하고 문자로 자르는데 한두 번의 리버레이션을 거치면서 그때 거래소가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하는지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거래소는 일단 그걸 하겠죠. 밸류업 지수 편입됐다고 하더니 별거 없더라라는 평가가 나오면 즉 인센티브로서 효과가 없다는 평가 나오면 그래서 그냥 속된 말로 망하는 거거든요. 정은무이사장 그냥. 그래서 거래소가 일단 아마도 ETF를 만드는 자산운용사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목줄을 쥐고 있잖아요. ETF 상장 심사를 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처음부터 좀 큰 규모로
좀 만들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밸류업 ETF 규모가 뭐 1조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처음에 규모만 키운다고 해서 나중에 이게 또 시장을 이기지 못하면 코스피 지수를 못하면 또 안 되니까 너무 또 규모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비판은 비판대로 수용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외국에서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이해관계가 다르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관계에서 그 이해관계 자체가 다르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많지 않습니까? 송일아 기자. 저 다른 얘기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무슨 얘기겠어요? 아니 제가 운용사를 출입하다 보니까 이제 운용사들이 지금 이 100개 종목 중에 그 15%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0%고 네네. 18위까지가 1%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유동 시가총액으로 이제 비중을 따져보면 그럼 나머지 82개의 종목이 1% 미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했던 그런 밸류업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그 비중은 다 1% 미만, 0.3%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수익률을 이제 차별화된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운용사들의 굉장히 큰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보니 사실은 예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관제 펀드라고 불리는 이제 정책성 이제 펀드들이 계속 이제 있어 왔어요. 근데 그 애들의 이제 수익률을 보니까 뭐 연초 이후 다 두 자릿수 마이너스인 애들도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맞춰서 거래소가 또 이번처럼 내놨던 기후변화 솔루션 지수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지수 처음에는 엄청나게 획기적이다. 뭐 자금 많이 들어온다 막 이렇게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6개의 ETF 중에 2개는 상폐가 됐어요. 그 나머지들도 다 순자산이 뭐 100억이 안 되거나 100억대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래소는 기관 자금 유치한다고 대표성 있는 지수를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잡탕 지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냐, 소액주주와 정말 일반 주주와 대주주 간의 이런 이견을 상법 개정을 해야죠. 근데 그거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거를 다 덮어두고 이제 이런 지수만 만들어 갖고 자금 끌어와라 하면은 이게 어떻게 그게 맞겠어요. 그래서 사실 거래소 담당자분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밸류업을 하자는 취지이다 보니까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소액주주 보호 방안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한켠에서는 세금부터 물려야 된다. 주식 투자로 돈 벌었는데 왜 세금 안 냈느냐. 이제 금투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켠에서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기울어져 있는데 세금부터 물리는 게 말이 되느냐. 공평하게 만들어 놓고 물려라. 뭐 이렇게 또 이야기가 많습니다. 상법 개정하고 밸류업에 대해 그 금투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 밸류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 대표들은 정부에다가 그날 요구한 게 뭐냐면 이게 저평가 해소한다라는 명목으로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밸류업 부스트업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 상당히 우려된다. 라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밸류업을 시키겠다면서 뭐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 특히 이제 재계 쪽에서는 오히려 이게 기업의 경영 활동을 방해한다라고 나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국 언론들이나 아니면 외국계가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재벌과 소액주주 이해관계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투세 관련돼서는 이게 사실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 갖고 이제 싸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의 반응과 아무리 이게 원칙적으로 옳다라고 해도 시장의 반응을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그리고 이 지금까지 그 심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내 시장에 투자했는데 많이 이렇게 배신을 당해왔던 그런 역사들, 이에 대한 뭔가 이렇게 치유의 과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세금부터 내라라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화난 것 같아요. 공정 과세냐, 세수 확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투자자들의 생각을 먼저 읽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약간 하나만 하는 소리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게 뜨거운 맞아요. 논란이어가지고. 박수익 기자님. 네, 맞습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존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투세를 도입하면 항상 우리가 누가 국장에 투자하냐 미장으로 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미국
주식 시장은 25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22% 양도세를 내야 되는 기본공제도 더 시장임에도 적은데. 예, 기본공제 더 적은데도 투자가 몰리는 이유를 직시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도 좀 미국과 같은 선진 시장을 만들자는 그런 제도 개선 속도를 좀 높여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막 이렇게 뭐 논쟁을 하고 밸류업 지수부터 발표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 속도가 좀 떨어진다. 사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해외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것들이 이러한 질문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투세 시행과 밸류업 소액주주 보호를 이제 동시에 시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보면은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시장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밸류업 시행으로 인한 효과는 이게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같이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야 되는데 퀴즈를 좀 내드릴게요. 한 번 더.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 정답과 관련된 것들만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그럼 퀴즈를 한 번 더 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그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 이것도 이제 증시에 좀 연관된 건데요. 자기 회사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언제까지 얼마에 얼마만큼 사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예, 요 네 글자입니다. 고려아연 사태처럼요. 보통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이걸 하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보다 높아야 여기에 응하고 본인의 주식을 팔겠죠. MBK 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이 고려아연 지분 이렇게 하겠다라고 승부수를 띄웠는데 이것의 단가를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우리가 66만 원에 사겠습니다. 우리한테 파세요라고 했다가 그보다 주가가 더 올라버리니까 그럼 75만 원에 더 높은 가격으로 사겠습니다라고 이것의 가격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입되는 금액이 이렇게 되면 2조 2,700억에 이르러서 국내 이것 역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방금 요 멘트 안에 두 글자씩 총 네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기온님이 일반 주주에게는 이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만약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럴 때 팔아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으로 제시한 가격이 합당해 보인다 라고 하면 이제 응하시는 거고요. 다만 그걸로는 저거를 원하는 측에서 원하는 주식을 원하는 만큼 다 사들이지 못할 것 같다 해서 다음번에 가격을 더 높이거나 상대방 측에서 가격을 더 높이는 대항 이것을 한다면 더 한번 기다려봄직하다 이런 판단을 이제 직접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배달료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배달에 대해서 우리가 원탁의 기자들에서 토론 정말 많이 했죠. 근데 항상 또 새로운 게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 구독 경제가 됩니까? 배달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송일아 기자. 최근에 그 대형 프랜차이즈 이제 매장들 중심으로 배달 앱에서 주문할 때랑 이제 매장에서 직접 살 때랑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 이중 가격 제도가 굉장히 이제 그 큰 이슈인데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워킹맘이니까 진짜 배달을 많이 해 먹거든요. 이 반찬 앱을 종종 이용하는데 직접 가서 살 때는 뭐 7,000원, 6,000원 뭐 이런 게 이제 배달을 시키면은 뭐 9,800원 뭐 이런 식으로 슬쩍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뭔가 이제 느낌적으로 그 가격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밑반찬 3-4개 사는데 3만 원 뭐 이렇게 배달을 받고 그리고 심지어 같은 프랜차이즈인데도 다른 지점끼리 다 가격을 달리 책정할 때도 있거든요. 네. 이게 왜 그래서 지금 이 무료 지금 배달앱 점유율 1, 2위가 이제 배달의 민족과 쿠팡 이츠잖아요. 네. 이제 이들이 이제
구독 서비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무료로 운영했던 것들을 이제 유료로 바꾸고 뭐 수수료를 올리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이슈가 생기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배달의 점유율 1위 배달의 민족은 이달 초 무료 배달 구독 서비스인 배민클럽을 유료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정상가는 3,990원인데 지금은 이제 프로모션 가격으로 1,990원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달 한 건의 배달료만 미리 내면 나머지는 무료로 배달을 받는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소비자랑 같이 나눠서 내오던 배달비를 이제 혼자서만 내야 되는 구조로 바뀐 셈이에요. 근데 이제 외식업체들은 이제 플랫폼에 내야 되는 비용이 지금 엄청 그 항목 수가 많습니다. 매출의 10% 가까이를 일단 중개 수수료로 나가고요. 여기다가 광고비를 내야 되고 이제 배달비까지 내야 돼요. 그래서 배달 주문이 많아질수록 이 식당 수입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무료로 했던 거를 유료로 바꾸고 그거를 배달비를 이제 업주들한테 전가를 시키게 되니까 결국엔 그 업주들이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켜서 이런 이중 가격 체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구독 경제의 문제라고. 이게 거의 뭐 주식 시장의 파생 상품 이해하는 것처럼 어려워요. 배달료 체계도 복잡하고 거기에 또 무슨 뭐 얼마를 미리 구독료로 내면 또 할인이 되고 또 점주 입장에서는 그 중에 얼마를 부담을 하는데 또 그 중에 얼마는 또 소비자한테 전가를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배달을 거의 안 해 먹는 사람으로서 네. 이 혼자 왜 있다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제일 놀라. 아니 사실- 여러분이 놀라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반응일 줄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 구조를 파악하기 더더욱 어려웠는데 이번 이중 가격 논란이 발생한 이유가 배민과 쿠팡이 배달 체계가 좀 다르더라고요. 배민과 쿠팡 둘 다 공이 이제 자기네들 라이더들이 배달을 맡는 게 있고, 근데 배민은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가게 배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배민 라이더를 이용하지 않고 보통 보면 사장님이 직접 들고 와요. 네. 뭐 이런 거 아니면 별도의 배달 대행사 계약을 배달하는 것.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료 배달 서비스를 하다 보면 배민라이더나 뭐 쿠팡은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쪽 자기들이 배달하는 거는 뭐 자기네들이 부담한다 치고 가게에서 배달해 오던 것에도 배달료 자체를 주지 않으면 그 누군가는 그걸 들고 가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비용은 가게 사장님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논란이 생기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배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넉 달간은 배달비 2,000원씩을 지원을 해준다. 또 그리고 사실 이게 조금 그런 배달비에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가게 홍보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러면 앱에 좀 더 잘 노출해주고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겨냥한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금 현재 이제 최대 9.8인데 그걸 9.8 다 안 받고 6.8을 받는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근데 아무리 그게 뭐 그래서 홍보를 하고 싶다고 해도 이거를 선택도 안 하면 무료 배달로 다 몰리는 거고 앱에 노출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배달의 민족은 항상 뭔가 신규 새로운 뭐라 해야 될까 가격 체계를 내놓을 때 항상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할인을 하거나 무료 행사를 하고 나중에 가격을 또 올리죠. 근데 이번에 프랜차이즈 협회가 배달의 민족을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배달 플랫폼 노조들도 반발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달의 민족을 먼저 신고를 했고 이제 나중에 쿠팡도 신고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 점유율 1위 같은 배달의 민족이니까 자기네들이 계속 전향적인 상생안을 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다려봤더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도 역시 뭐 어떤 임금 교섭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그 교섭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 뭐 요구안들이 대부분 좀 받아들이지 않는 되게 불성실한 그런 태도를 보였다. 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 기업의 경영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냥 그거를 놔두면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이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중재도 하고 또 국회에서도 좀 논의 예정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어찌 보면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기업이 가격을 올린 것 자체를 가지고 뭐 처벌을 할 수는 없을 테고, 과연 이런 독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느냐, 이제 그걸 따져보겠죠, 공정위에서. 그게 무서워요. 이게 바로 플랫폼이 무서운 점인데 이게 스며들잖아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진짜. 아실 수도 없고. 스며들었다가 정말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돈을 올리게 가격을 올려받기 시작합니다. 가격을 올렸을 때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울벽 겨자먹 그래도 쓰는 거고 플랫폼도 자신들의 지위를 알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고 플랫폼 경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쁜 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라는 게 그 문제잖아요, 지금. 저도 배민클럽 광고가 이제 계속되거든요. 왜냐면 네네. 거의 매일 쓰니까. 그럼 주문할 때마다 가입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입을 하게 되면 배달비를 무료라고 해서 그럼 나는 배달비 무료를 받고 무료 혜택을 받고 이제 이중 가격 올려진 가격을 내지만 이게 가입을 안 한 소비자들은 나는 배달료 올려진 이중 가격도 내야 되고 배달료도 내야 되고 하니까 오히려 더 더블로 돈을 내야 되는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어떤 그런 그들의 마케팅에 우리가 이제 좀 소비자들이 거기에 이제 너무 익숙해져 있고 결국에는 이게 계속 출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이슈를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몇 개의 구독 경제를 가입하고 있는 세어봤거든요. 9개더라고요. 많이 쓰네요. 네, 그 저도 모르게 예. 정말 뭐 진짜 꽃 구독 이런 거 이런 그래요? 것도 있어요. 근데 꽃 배달 같은 예, 거. 그리고 뭐 앱 같은 거 이제 편집 앱 이런 것도 뭐 연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내 가지고 예. 하는 것들이 근데 이게 제가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돈이 나가게 되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해지를 하는 거를 찾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숨겨져. 저 뒤에다가 저 한참 찾아 밑에다 들어가요. 한참 찾아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을 조금 좀 개선을 해서 이게 좀 이런 구독 경제를 좀 이렇게 서로의 본인의 이제 이익대로 이렇게 취하고 이제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플랫폼들의 힘이 너무너무 강해지는 것 같다는 게 우려가 됩니다. 참고로 KBS 1라디오는 광고도 없고요. KBS 콩은 무료입니다. 마음껏 들으셔도 됩니다. 네, 구독료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각 기업들의 경쟁이잖아요. 과연 근데 이 배달 플랫폼은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게 과연 안 되는가? 이것도 참 궁금해요. 왜냐면 뭐 요기요도 있고 뭐 쿠팡이츠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또 뭐 배달의 민족과 또 쿠팡이츠가 또 입씨름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뭐 니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인상적이었던 반응은 어디 기사에서 본 사장님 반응인데 본인 눈에는 배민 쿠팡이 경쟁하는 것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경쟁이 아니고 이거 담합하는 거다. 왜냐하면 경쟁이라고 하면 서로 자기네들이 맛집 음식점 자영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의 유리한 정책을 많이 좀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냐. 스스로 한쪽 올리면 이쪽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려야 되겠다는 핑계로 또 올린다. 이게 담합이지 무슨 경쟁이냐라는 거죠. 네,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쿠팡과 배민이 싸우는 중에 사실은 이거를 더 부추기는 이들은 그 프랜차이즈 각 가맹점 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같은 상호를 달고 다른 위치에 있는 이제 가게들이 다 상당히 노출이 돼 있는데 거기서 내가 좀 더 싸게 하면은 더 많이 오겠지 하면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리면서 프로모션을 많이 하면은 이제 거길로 몰리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가격을 막 깎으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내야 되는 플랫폼에 내야 되는 수수료는 더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게 악순환으로 결국에는 다 죽는 이런 걸로 가고 있다. 이런 식의 좀 비판을 하는 이제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있어요.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동네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성공구 예감동이 있어. 예감동 내에서도 같은 치킨 프랜차이즈 집에 한 서너 개 있을 수 그쵸. 있어요. 근데 그 집들이 다 막 광고를 상단에 올리려고 엄청 또 비용을 집행하고 또 뭐 쿠팡이츠가 됐건 배달의 민족이 됐건 요기요든 됐든 여기저기 다 또 입점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니까 여러 플랫폼 또 경쟁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 어떻게 보면 배달 플랫폼의 경쟁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점주분들의 경쟁이 더 치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을 관계가 너무 또렷해지는 거고 기업들의 경쟁을 통해서도 배달 수수료가 낮아지질 않는 거고 또 10월에도 또 국정감사에서도 이 배달료는 또 도마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거 항상 매년 반복되는데. 맞아요. 매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번에도 이제 여야 의원들이 국감때 이 우아한 형제들 대표랑 뭐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고 특히 이제 쿠팡은 최근 뭐 공정위로부터 이 멤버십 회원에 또 쿠팡 플레이랑 쿠팡이츠 끼워 팔았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고 또 6월에는 왜 그 검색 저희 이제 여기서도 다뤘는데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하고 뭐 임직원 통해서 후기 뭐 했다는 의혹으로 1,600억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아마
도마 위에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쿠팡이 수년 전부터 정치권에서 인재를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관 조직을 강화를 해오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이제 증인 출석을 최소화하려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시니까 이제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그래서 국감 출석을 최소화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죠. 그러게요. 우리가 구독 서비스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송일아 기자 7개요? 9개였나? 9개요. 구독의 감옥. 예, 구독의 갇히셨군요. 갇혔어. 근데 이제 배달 플랫폼마저 구독 경제로 전환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이 구독 서비스 어떻게 부담들은 안 되십니까? 송일아 기자는 이제 9개 쓰고 있으면서도 이제 본인이 저 몇 개 부담된다고 끊으려고 했고 어제 이제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 좀 정리하려고 이게 경기 안 좋을 때는 이거 좀 끊게 되죠. 하나 하게 되면 사실 별로 부담 안 되거든요. 끊으려고 마음 먹고 끊으려고 하면 딱 등장하는 팝업이 있습니다. 한 달 무료. 맞아요. 그런 거 그렇죠. 있죠. 네, 그다음에 끊으려고 하면 그때 무료 이벤트를 해준대요. 아니면 끊으려고 평소에 안 하면 해주다가. 팝업이 뜨면서 고라님은 이걸 이용해서 얼마를 절약하셨습니다가 떠요. 그 절약한 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끊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동안 10만 원 내고 뭐 90만 원어치 혜택을 받았다고? 맞아요. 뭐 이런. 그리고 이게 처음엔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이 쿠팡 그 와우 멤버십만 해도 2021년 12월 이전에는 월 2,900원이었어요. 네, 맞아요. 처음에 근데 이게 싸게 12월에 4,990원으로 올렸고 2년 만에 또 7,890원이 네.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근 3년 안짝으로 가격이 2.5배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슥 나가는 비용들이 그리고 다들 데이터 그런 용량 이런 거 구독하시지 않으세요? 한 달에 뭐 어떤 거요? 데이터 뭐 그 테라바이트 뭐 이런 거 데이터량. 이거 안 하세요? 저는 안 그냥 하는데요. 무제한 요금제를 써가지고. 아니 그 핸드폰 그거 말고요. 뭘 그 얘기를 핸드폰 그 사진 보관하고 엔사 멤버십 가입하면 그렇죠.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네네. 그런 거 하지 않으세요? 서버 이용하는. 엔사 멤버십 그죠, 가입하면 줍니다. 하죠. 아, 그렇죠. 뭔가 또 보관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경수님이 내가 모르고 가입한 구독 서비스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포털 앱이 있어서 그걸 각각 이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주셨네요. 이게 바로 약간 공정이나 아니면은 소비자 보호 단체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구독 경제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막상 끊으려고 하면 이 다크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숨겨놓는 거. 네, 이게 도대체 해지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리고 또 외국계 서비스는 고객센터 콜센터도 없어요. 맞아요. 전화를 맞아요. 할 수가 전화를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메일 보내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그 플랫폼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단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왜 내 계좌 한눈에 내 보험 한눈에 이렇게 다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각 금융협회랑 금융당국이 이제 만들도록 한 것처럼 구독도 조금 더 소비자들이 비교하고 기업들을 경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알고란 고란 기자, 비주어치 박수익 기자, 그리고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몇 달 전에 SNS에서 호두라는 강아지가 큰 화제였는데요. 작고 귀엽지만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용맹하게 순찰을 다닌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강아지가 동네를 순찰해요.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반려견 순찰대가 있다고 합니다. 같이 체험을 해본 체열리즘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오늘 전화로 연결합니다. 남형도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니 그 조그마한 강아지가 동네를 지키는 거예요? 네, 그 반려견과 산책하면서 동네를 안전하게 만드는 예. 그 주민 참여형 방범 순찰대인데요. 자원봉사 활동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 반려견 산책하잖아요. 산책 네. 다니면서 어린이 등하굣길,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살피거나 위험한 시설물, 혹은 사람을 발견하면 경찰이나 자치구에 전달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반려견과 산책을 하면서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아는 보호자들이
순찰을까지 하니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정해진 시간이나 경찰은 이제 구역만 돌아보는데 이 반려견 보호자들은 반려견이 나가자고 하면 이제 시시때때로 어디든 다니니까 경찰력의 한계를 넘은 이 촘촘한 감시망이 형성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반려견 순찰대라고 해서 셰퍼트나 도베르만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데리고 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강아지까지도 반려견들이 있는 거네요. 근데 이게 네. 또 강아지 순찰대원의 성향이나 성격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소심한 강아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게 형광색 순찰조끼를 입고 활동하는데요. 예를 들면 반려견 제가 은송이는 걸음이 느린 강아지인데 예. 느린데 무슨 순찰이냐 할 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천천히 주변을 살피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잘 살펴보더라고요. 이 버스 정류장이나 차도 사이에서 휘청이던 취객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보호자가 112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솜대원은 평소에 용맹함과는 사실 거리가 많이 먼데 네. 시험도 겁이 많아서 오히려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순찰복을 입고 나가니까 뭐 저렇게 조그마한 강아지가 무슨 순찰을 하냐 이렇게 웅성이기도 했는데 네. 그렇지만 순찰 첫날에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아저씨를 잡아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박미영 님이 반려견 순찰대 만나면 인사라도 해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충성, 네. 근무 중 이상무 뭐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걸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반려견 순찰 현장 심사가 있는데요. 70점 이상 맞아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기다려, 뭐 이리 와 이런 신호를 잘 알아듣는지 낯선 사람이 다가올 때 보호자 옆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예. 다른 개를 보고도 침착한지 이런 것들을 항목별로 판단을 해서 70점을 넘어야 됩니다. 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네. 이 반려견 순찰대 이거 아이디어를 내신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최초로 내신 분이 강민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경위님인데요. 네. 2021년에 대학원을 다니다가 아이디어를 내게 됐는데 네. 당시에 이제 자치경찰이라고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경찰인데 관련된 논문을 쓰다가 재밌는 사례를 발견했대요. 네네. 주민 주도로 참여한 해외 사례 중에 일본의 멍멍 순찰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매 노인들을 찾는 활동을 하는데 예. 작은 마을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가 심했을 때고 반려견 키우는 가구가 좀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산책하는 반려인구를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들끼리 이제 좀 뭉치고 소통하기도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분이 해보고 싶은 건 이제 해봐야 하는 성격이어서 진짜 실행을 해본 거죠. 글쎄요. 근데 약간 주변에서 그 무슨 뭐 반려견들 조그만한 강아지들이 무슨 순찰을 한다고 그런 걸 왜 하느냐 약간 이런 시각도 있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반려견 순찰대 얘기를 꺼냈을 때 완전히 생소한 개념이라서 내부적으로 의견도 좀 갈렸다고 합니다. 네. 뭐 강아지 데리고 뭐 하는 거냐, 장난치는 것 같다. 뭐 경찰 비하하는 표현이 떠오른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어서 위축이 됐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반대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당시 사무국장님이 일단 해보자고 하시면서 서울 강동구에서 64개 팀으로 네.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이게 성공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이제 전체 참여팀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순찰하면 항상 사진 올려서 소통하게 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강경희 님이 하나하나 댓글을 다 다는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일지를 기록해서 이제 좀 성과도 가시화했는데 불과 2달 동안 활동하면서 112 경찰 신고가 8건, 일반 신고가 120건에 달하는 성과를 내니까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초반 2달 만에요. 네. 지난번에 그거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고속도로 그 바닥에 유도선, 초록색, 분홍색 그 유도선 색칠을 하자 처음 아이디어 내셨던 분들, 그걸 또 네. 실제로 실행하셨던 분들, 이렇게 적극 행정하시는 분들 많이 또 칭찬해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격려해드리고 상도 드려야 되죠. 이 반려견 순찰대 그래서 약간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건데 그 사건 사고 어느 쪽을 좀 많이 발견을 했을까요? 좀 대표적인 활약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네, 인상적이었던 게
그 반려견 스스로 위험 상황을 발견한 사례가 있었어요. 예. 인간에 비해서 이제 청각과 후각이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심야 시간에 이제 반려견 순찰대 쿠로가 갑자기 줄을 끌어당겼대요. 그래서 어디 가보자고 이제 끌어당겼는데 보호자가 같이 가서 보니까 발달 장애인 분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밤에. 네. 심지어 이 친구는 순찰대가 되기 전에 화단에서 마약을 발견해서 뭐 이렇게 활약을 하기도 했고요. 호호. 서울 금천구에서는 학생 여럿이 한 학생을 둘러싸고 시비를 거는 광경이 목격됐는데요. 피해자가 발달장애아로 의심이 돼서 제지 후에 112 신고를 조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학생이 실종 신고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신속한 순찰 덕분에 아이를 찾고 집단 폭력까지 막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 반려견뿐만이 아니라 반려견 보호자도 또 역할이 많이 필요한 사례네요. 그 반려견 순찰대와 얼마나 활동하고 있나요? 2022년 5월에 64개 팀으로 시작해서 지난해 1011개 팀으로 증가했고요. 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에 도입이 됐고 올해 반려견 순찰대 목표는 2,000팀입니다. 지자체로도 확대 중인데 경기도 안산, 과천, 대전, 부산 일부에서 운영 중입니다. 순찰대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은 반려견 순찰대 사이트에서 신규 지역 해달라고 이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하. 실제로 여기 참여한 반려견 보호자들이나 동네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우리 반려견이 참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고요. 네. 정의감이나 이제 사명감도 마구 샘솟는다고 합니다. 범죄나 이제 생활 위협을 막는 일뿐만 아니라 더 깊은 성과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관점이냐면 이게 공동체가 부서지고 사실은 좀 나 아니면 나인 세상이 좀 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반려견 순찰대를 하면서 동네 이웃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서울 중구에서 이게 2년차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자분이 있는데 네. 이 덕분에 모르는 사람들과도 만나고 활동하고 우리 구의 활동, 뭐 동네 돌아가는 일, 시설물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지고 동네에 오히려 애착과 관심이 생기게 됐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매일 보는 동네가 달리 보였겠네요.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채권 투자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금리 인하기에는 채권 가격이 강세를 보이게 되죠. 구체적으로 저희가 많이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